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 자료는 저기 옆에 조용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또 하루에 하나로 한번 문을 열어볼 텐데 네. 어떤 문구를 준비하셨나요? 영어예요 오늘? 아, 네, 영어인데 네. 뭐 쉬운 영어입니다. 네, 모든 위기와 기회는 외환시장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라는 말씀처럼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얘기 중에서 환율, 지금의 달러의 수준이 페어 레벨, 제 적정 수준에 안착되는 것 같다. 실제 달러 인덱스가요, 작년 9월 17일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자, 달러가 약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이자 우려 섞인 부분도 동반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2, 3년 전에 유행했던 언어였던 것 같은데 뭐예요? Next Level? Next level. 네, 그래서 페어 레벨 다음에는 네. 어느 정도 다음 수준은 어디일까? 다시 한번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외환 시장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카리나 있는 그룹인데 그룹 네. 이름을 까먹었네요. 넥스트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넥스트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요 저희가 이분은 진짜 새벽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중국 네. 관련한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글로벌 인터뷰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국 시장 아니면 중국과 미국 분위기 요새 좀 어때요? 뭐 둘 다 사실은 조정기긴 한데 조정기. 중국이 먼저 이제 한 보름 한 달 정도 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밑으로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3월 양회의를 겨냥한 이제 휴지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이 급등했던 것들에 대한 숨고르기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좀 약간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를 이제 중국에 쏟아냈지만 우리도 어제 뭐 관세 얘기했지만 주가 5천 가듯이 중국도 주가가 빠지진 않아요. 네. 옆으로 행보하는데 중국도 인덱스는 4천이 넘어갔어요. 우리하고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결산기가 12월이지만 중국은 뭐 2월 말이라고 봐야 돼요. 3월에 양회의가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예산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3월 양회에서 어떤 소리 할 거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주목하고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은 구정이 있는 이제 달 이때는 뭐 그 이전에 한 2주 전부터 이미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고 놀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정을 맞이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사전 준비 뭐 그런 정도로 관망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관망 시즌에 돌입했다라는 건데 사실 저희 소장님이 저희 업계 대선배이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워낙 포지셔닝하고 전통가시지만 또 IT도 일가견 있으시잖아요. 그 중국 IT 얘기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소장님 이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 코스피 5,000피 반도체 기여율이 거의 70%. 어떠한 수급도 논리를 다 지려밟고 올라가는 이 속에서 이것의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 중국일 텐데 중국은 그렇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중국의 헛발질이 지금 한국의 인덱스 5천을 만들었다고 봐요. 중국 헛발질하고 그래서 있다. 뭐 반도체 수급 얘기를 하지만 수급이 타이트한 것은 맞는데 거기다가 이제 잔이 넘치게 만든 건 누구냐 하면 결국은 미국이 엔비디아 칩을 수출하겠다는데 중국이 금수 조치를 했고 중국이 그것을 국산화하는 이제 측면에서 하웨이 칩을 대신 쓰면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 칩 하나만 쓰면 될 걸 네. 하웨이 칩을 쓰면 3개, 4개를 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웨이 칩을 쓰든 엔비디아 칩을 쓰든 간에 HBM은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 하나 썼을 때는 중국도 6개, 미국도 6개 쓰면 되는데 중국이 하웨이 칩을 똑같은 성능을 위해서는 3개를 쓰다 보니까 18개의 D램이 들어간 거죠.
그게 지금 작년 7월 이후에 시장 수급을 완전히 바꿔놓은 핵심은 바로 그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뭐 중국이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무리하고 오만하게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네. 반도체 수급 이것은 중국이 이 수급이 언제 맞춰지냐가 그게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수급 이게 사실은 우리 5,000P가 7,000P, 8,000P 가는 것에 이제 열쇠를 쥐고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있어서의 좀 위협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워낙에 좋은데 항상 뭐 좋은 내용 중에도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이제 이남우 교수님께서 해주셔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리스크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들이 언제 빨리 이렇게 치고 올라오느냐. 네. 그들이 물량 쏟아내는 그 시기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긴 올 텐데 네. 언제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런데 저는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되었건 외환 시장에서 힌트를 준다. 외환 시장에서 소장님 지금 중국 위안화가 7이라는 숫자를 깨고 내려오는 것에 추세적으로 이제는 하향 안정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거는 7.2에서 7로 떨어진 것은 중국 정부가 철저히 관리한 통화 환율이라고 봐야 돼요. 중국은 네. 우리하고 다르게 복수통화 바스켓을 쓰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를 하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절상이 된 것은 중국 정부의 의도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1조 거의 2천억 달러예요. 그럼 이론상으로 1조 2천억이면 이것은 절상이 7.2가 아니라 이게 3.5가 되는 게 맞죠. 외환보유고가 뭐 3조 2천억인데. 네. 근데 환율을 이제 절상을 시킨 것의 이제 이유는 첫 번째는 내수 부양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 GDP는 5% 맞췄지만 이게 내수가 안 좋아요. 근데 금년은 내수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수출 경쟁력보다는 이게 내수 부양 쪽에 포커스를 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면 6.8 예전에 6.2 상태까지 절상이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데 문제는 중국도 1년에 무역 흑자가 1조 2천억 달러 나는데요. 외환 보유고는 3조 2천억 그대로예요. 그 얘기는 기업들도 이것을 환전을 안 하고 그냥 달러로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6.8 밑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2024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코스트죠. 그게 이제 손실을 보게 되죠. 그러면 대거 이제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환율이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의 환율은 아마 6.8 뭐 고내외에서 7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그게 얼마나 멀리 갈 거냐면 지금 차트 잠깐 한번 자료 보여주시면 한번 보시죠. 지금 6.8 정도의 잠재 매물이 한 2,500억 불 정도 잠겨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고 그게 만약에 그 6.5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6.8을 깨는 순간에 6.5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뭐 워낙 좋기 때문에 그 환율의 뭐 5% 내외의 절상은 이것은 정부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런 리스크 때문에 아마 그 정부가 철저하게 들어가서 아마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중간이 없네요. 미국의 환율 보고서라는 게 지금은 그냥 유명무실해졌지만 트럼프 일기 때는 꽤 이거 갖고 글로벌 이슈가 됐었는데 중국도 이렇게 되면 어찌되었건 외환시장의 개입인데 4월 회의를 앞두고 괜찮겠습니까? 중국은 환율을 이게 개입이라기보다는 환율 결정 메커니즘 자체가 전일 종가에다가 이제 20몇 개의 나라 복수통화 바스켓을 넣고 거기다가 이 민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환율 결정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개입이다 아니다 할 필요 없이 100% 개입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완전 그 자유화된 시장에서는 정부가 들어가면 개입이 되지만 중국은 원래 개입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서 얘기하려고 대신 이제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세우면 경상수지 몇 %, 요걸 넘어서냐 안 서냐로만 이제 이걸 판단하게 돼요. 근데 중국이 영악하게
그거를 아주 잘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환율 그 관찰 대상국 정도였지 이게 이제 규제 대상으로는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도적 허점을 중국이 잘 활용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국가별 약간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스탠스 자체가 반미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반 트럼프 국가들이 중국으로 더 친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사실 그 밤사이에는 뭐 인도와 유럽이 관세 협정 관련해서 관세를 확 내리고 하니까 다 미국을 뭔가 배척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뭔가 중국 쪽에 자꾸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오랜 친구인 영국, 캐나다, 뭐 독일이 이게 엉뚱하게 지금 자꾸 중국을 방문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국 용병 첨가를 지금 부르는 거죠.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갖고 얘기하듯이 뭐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은 정치인들의 말하고 장사꾼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앉으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대한 반발로서 중국에 방문하고 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시위 정도로 봐야지 이것이 중국과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같은 관계로 가는 건 절대 아니고 네. 요걸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요렇게 쓰는 게 있고 또 법보다는 주먹이라고 지금 미국은 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때문에 사실은 힘들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더 급한 것이 자기네 경제죠. 그래서 자기네 물건을 직접 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놓고 보면 미국이 아니라 여기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이제 횡포라면 횡포 여기에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위 도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 좋은 사람 못 이긴다고 그래서 미중이 싸움을 하면서 중국이 가만 앉아서 이제 어부지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갈등이 중국의 단기적인 어부지로 나타난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중 간의 갈등, 어부지리. 자, 소장님, 중국 내부에서 권력 구도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뉴스플로우 상에 보면 뭐 실각했다는 얘기도 갑자기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지형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 있는데. 맨날 나오죠. 그래서 뭐 작년 5월 이후로 어떤 세미나, 어떤 포럼, 어떤 모임에 가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작년 10월 이후로는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미중이 정상회담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난 이후로는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군부도 중국은 군대도 혼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론상으로는 7명의 위원들이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통치를 하는데 거기서 4명이 손들면 통과되고 4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요 구조에서 7명 중에서 그 시진핑하고 같은 이제 색깔을 가진 장성민이라고 하는 위원 빼놓고 나머지 5명을 싹 다 숙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부 뭐 예를 들면 쿠데타 반란설은 깨끗이 정리됐다. 그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는 것인데 결국은 시진핑 사기 집권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 옆에 이 폭탄 그림과 별표는 소장님께서 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거기 지금 7명이 이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이 사라진 거죠. 아,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 정부를 위한 것인데 중국의 어떤 이제 말이 있냐면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럴 때 이건 총구에서 나온다. 네. 그래서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1순위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군부의 이 통일성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자기 편 뺀 나머지 5명이 다 부패 혐의로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이제 제거됐기 때문에 네. 이것은 권력을 총구로부터 확실하게 해소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사기 뭐 2027년에 시진핑 사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네. 이때를 위한 준비를 이미 끝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과 중국은 어떤 스탠스로 서로를 대하게 될까요? 지금처럼 계속 평행선으로 긴장을 유지한 채 이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권력하고 돈은요 결코 나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이제 패권을 두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간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026년은 뭐 증시든 외교든 말로는 으르렁거리고 어떻게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충격을 주거나 이런 일은 서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51%로 보였습니다. 이유는 선거. 그래서 미국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중에 하나를 내주게 되면 트럼프는 바로 식물 대통령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선거의 답은 항상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바보의 경제야. 물가 올라가고 GDP 떨어지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싸우면은 어떻게 되냐.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구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지를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이게 생활이 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반대표를 찍죠.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4월에 방종을 하지만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2027년에 시진핑 4기 정부가 출범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언제 인선을 해야 되냐 그러면 금년 말에 거의 끝이 나야 돼요. 그러면 뭐 중국은 무소불위로 그 주석이 다 해먹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최고 지도자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 트럼프나 미국이 아니고 14억의 인민들의 시선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최근 뭐 2021년에 4년 동안 소비 심리가 최악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이제 민심 위반이 있다고 봐야 돼요. 서방세계 같은 경우는 지지율로 바로 나오지만 중국은 여론조사를 하니 그게 없는데 그것의 간접적인 확실한 지표가 소비 심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5년 임기에 한 번 연임을 하게끔 돼 있는데 3번 했고 4번째를 한다고 하면 왜 이제 4번째를 해야 되는 건 당위성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가 답인데 그게 최근 4년 동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가 어려웠고 마지막 해인 2026년에 경기가 또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중국의 모든 경제 지표는 모든 전문가, 모든 경제 예측기관의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서로가 이 표심을 위해서 싸우는 척은 하지만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내는 이런 일은 서로가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든 경제든 제가 볼 때는 금년은 조금 이게 경쟁적인 뭐 이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이 좋은 일이 오히려 많을 거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요. 그럼 두 가지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교수님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PPI를 본다 아니면 돼지고기 가격을 본다 등등을 하면 과거에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있었는데 뭐 시장은 PPI를 생산자 물가를 주로 보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맞는지가 좀 하나 의구심이 있고 만약에 디플레이션이라면 그런 국면이라면 중국은 그래서 어떻게 내수를 부양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디플레가 PPI 마이너스를 디플레로 볼 거냐. 근데 정말 진정한 디플레는 성장률이 마이너스여야 돼요. 근데 중국은 PPI는 마이너스가 맞는데 성장률은 인도 다음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디플레의 느낌이 있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진짜 디플레냐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다른 문제로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양극화죠. 그래서 잘 나가는 놈은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를 하고 있고 전통 산업들이 이게 지금 디플레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디플레 얘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서민들의 생활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비가 이게 디플레는 아니지만 통상 중국은 한 10% 두 자릿수의 소비를 하다가 작년 12월 달에 0.몇 %로 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에머전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CPI가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뭐 중국 정부가 3월 양회 때 봐야 되겠지만 아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저전금융 마찬가지고
이게 아마 CPI를 올리고 또 이제 소비를 이렇게 부스팅하는 전략 요거를 아마 대대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14억에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 소비를 하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중국을 너무 껍데기만 본 거고요. 전 세계에서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중국이 전 세계 벤츠의 소비량의 34%를 중국이 사요. 미국이 16%. 그러면 에로샤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중국이 전 세계 명품의 32%를 삽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9대 명차의 27%를 중국이 사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1인당 소득 13,000달러를 이거를 중국 전체 소득이라고 우리가 보는 착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14억을 줄 세웠을 때 7억 등 하는 사람의 소득이 13,000달러고 상위 5천만 등 우리 인구처럼 이제 요 정도 사람도 얼마나 하냐.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98,000달러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나 표는 이제 7억 등 밑에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2020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7억 등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그것은 첫 번째는 현금 살포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뭐 이거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중국이 뭐 작년 경제공작회에서 나타난 키워드가 새로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사람을 위한 투자를 한다. 사람을 그렇죠. 굉장히 생소한 단어를 이번에 썼는데 지금까지 그럼 뭘 했니 그랬더니 사물에 대한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우리 지금 5말 6초, 6말 7초들의 취업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고 그랬더니 다 이제 양로원 요양원에 이제 요양보호사로서 취업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소비를 올리는 데 또 하나는 서비스 산업이 커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육아, 양로, 교육 뭐 이런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 유발 효과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생에 이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자극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서 내수 소비를 진작한다는 전통적인 방법은 당연히 다 쓸 거고 이번에 그런 사람에 대한 투자, 소위 말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분양 조치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중국의 노인이 얼마냐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기 때문에 전 세계 노인은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은퇴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 근데 우리가 보면 대략 한 100만 명 내외 정도 이제 많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네. 그 정도인데 중국은 58년 개띠 소면 60년생들은 1년에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이 태어났어요. 네. 우리나라 인구의 그 절반이 넘는 인구들이 매년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요한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돈을 쓰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중국이 그 돈 벌어서 월급 타가지고 돈 쓰는 것이 아니라 돈 번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는 것 이제 요 전략이 금년에 나올 것 같아요. 실버타운, 그러니까 실버 산업이 중국에서 다시 한번 부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아까 양극화 말씀 주셨으니까 중국의 저축률도 물론 금리가 저렇게 내려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상 최저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의 저축률은 너무 근데 또 높아요. 너무 높아요. 여전히 높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51%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40% 지금 38%대까지 떨어졌는데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 20개 중에서 30% 저축률을 하는 데는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고민이 바로 이건데 지금 2000년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서 누가 돈을 절대 앱솔루트 마운트로 누가 제일 많이 풀었냐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더 많이 풀었어요. 그래도 중국은 돈이 없어서 절절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GDP의 거의 한 37% 되는 돈이 은행에 예금으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돈 푸는 쪽쪽 부동산 가격 반토막 났고 주가가 반토막 났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쉬는 것도 투자다. 근데 장롱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은행에 들어가 있는 요 돈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답을 얻은 것이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중국도 주가가 급등하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증시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금 유도 네. 그리고 요걸 통한 내수 활성화 여기에 지금 답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뭐 쉽지 않지만 이게 증시는 이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내리 4년 동안 주가 빠졌단 말이에요. 뭐 서방세계는 4년 동안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이 전환이 있게 되면 이제 증시부터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의자금을 증시로 끌어내고 요걸 실물로 가져가는. 그래서 재미난 것은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AI 그리고 AI 칩 회사들이 대거 상장을 해요. 근데 그 상장했다고 그러면 5천억에서 뭐 1조 정도의 돈들이 그대로 펀딩이 돼요. 네. 그러면 이 돈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금년에 아마 중국은 AI 칩 로봇 회사들이 대거 상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효과인데 하나는 그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던 첨단 산업의 자금줄을 증시를 통해서 이제 조달하게 한다. 이제 요게 하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스타가 나와야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미중의 기술 경쟁에서 누가 돈 벌었다. 이제 이걸 보여주게 되면 그게 더 가속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미중 경쟁의 전략 중에 하나로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금리 통화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증시의 그 부양 또는 이제 상승 요게 금년에 뭐 굉장히 중요한 중의 정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저축에 잠들어 있던 돈이 증시로 몰려오는 그 계기는 결국에 새로운 스타 기업들의 IPO가 만들어지는 하반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미 시작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그 마지막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아이고, 예, 지금 요 차트인데 아마 색깔이 흐리게 나오는데 그 작년 1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미국의 M7하고 중국의 M7 지금 이게 화면이 흐리게 나오는데요. 네. 이걸 보면 평균으로 보면 미국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건 2000년부터 그래서 그렇고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M7 평균이 38.7%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M7은 47.4%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미국보다 더 올라가는데 우리는 안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 철저한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엔비디아 포함한 M7만 올라가고 우리도 삼성과 하이닉스만 올라가듯이 중국도 요 현상이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수익률은 이게 주가가 뭐 최근 4년간 빠졌기 때문에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지금 중국이 주식을 제도적으로 아니면 여건상 주식이 전반적으로 가계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타이밍상 높다라고도 인식되는데 그럼 왜 꼭 올해냐?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냐? 재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냐? 시도를 많이 했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이 된다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는 뭐죠? 그것은 이제 미역국을 잘 끓이려면 이게 신라 호텔 수석 주방장이 끓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로머트리얼이 좋아야 돼요. 기장미역에다가 툭불 소고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재료가 좋아야 된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써도 안 되는 것이 살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부동산 또 테크 기업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걸 내리 4년 동안 규제를 해버려서 이게 다 죽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살만한 회사가 없었다. 요게 이제 그 답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2024년 9월에 중국이 이런 기업들에 대한 모든 규제를 싹 다 풀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방 경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7대 전략 신흥산업이라고 하는 첨단 산업에 이 부스팅을 무지 많이 했어. 그래서 작년에 전체적인 뭐 GDP 증가율이 5%라는데 누가 그걸 이끌었냐면 수출이 한 6% 되고 첨단 산업이 20%로 25%가 컸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GDP를 맞췄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놓고 보면 중국도 첨단 산업이 있다. 근데 그것이 그 많은 전통 산업을 제키고 GDP를 5%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이미 돼버렸다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한 재인식이 지금 생겼고 그것의 결과가 바로 작년 7월 이후에 중국의 주가 급등은 100% 미국하고 똑같은 미국 M7, 중국 M7들입니다. 그 첨단 기술 산업이 주도하는 시장 이것에 대한 재평가, 재인식이 이루어졌다. 거기에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에 관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 강세, 뭐 작년 하반기에 급등한
비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M7은 어떤 기업들이 있죠? 지금 수익률 차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미국 M7과 중국 M7을 1년간 분석한 상승률도 지금 그래서 비교해 주셨고요. 캠브리컴 그 네. AI 칩 회사죠. 그래서 작지만 미국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회사. 네. 그리고 샤오미. 근데 우리는 샤오미는 핸드폰 회사는 핸드폰 회사가 아니고 이거 전기차 회사입니다. 전기차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뭐 레노버, 그 렌샹, 그리고 SMIC 그 반도체 회사죠. 네. 파운드리, 그리고 비아디, 알리바바, 텐센트. 이제 뭐 물론 그 언론에서 뭐 정의한 것이지만 대략 한 그 정도를 미국의 M7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회사들의 주가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은 뭐 여전히 강하게 가고 있고. 네. 그래서 뭐 미국의 M7을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봤다고 그러면 이제는 중국의 M7을 이제 보고서 일정한 포션을 그쪽으로 옮겨 놓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미국의 M7을 우리가 지난 한 맨 4, 5년 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미국의 M7은 옥과 석이 가리고 있거든요. 중국의 M7은 그런 지금 시점에서 그냥 ETF처럼 포트폴리오의 번들처럼 비중하게 동일하게 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옥과 석을 가릴 때입니까? 아니면 조금 빠른 이르다? 지금 뭐 미국도 M7이 통째로 다 올라가다가 그게 2개 탈락하고 5개 됐다가 4개로 줄었다가 지금 또 하나 또 탈락할 위기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 이게 스타트기 때문에 이게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옥석에 가려지는 것은 아마 금년 하반기에 될 건데 문제는 이게 미국의 M7들 같은 경우는 AI에 과도하게 투자해서 캐시플로우가 이제 거의 이제 번아웃 되는 상태로 온 기업들이 이미 생겼고 네. 재무 쪽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은 이게 전통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게 이익이 여전히 좋아요. 캐시플로우도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서로 좀 다른 점이라서 얘들이 같이 가는 이유는 미국은 이제 AI의 과도한 투자가 이것을 이제 캐시플로우 잡아먹는 대신에 얘들은 미국의 AI하고 지금 중국이 보면은 뭐 거의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계속 따라가는데 이게 설비 투자 규모를 보면 캐펙스 규모를 보면 중국은 미국의 10분의 1도 투자를 안 해요. 그만큼 이제 캐시 번아웃이 적다는 얘기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딥시크가 어떻게 오픈 AI를 계속 따라가냐 하는 건데 거기에 답은 중국이 2017년부터 AI를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계획 경제에 어떻게 보면 뭐 약점일 수 있지만 강점인 것이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것은 자원 낭비다. 그래서 중국은 AI를 10개 산업에 1개 회사씩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누구나 미국은 다 할 수 있지만 중국은 바이두만 해라. 금융 AI는 누가 할래? 핑안그룹만 해라.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는 어떻게 할래? 이것은 알리바바만 해라. 헬스케어는 누가 할래? 텐센트만.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10분의 1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과도한 투자가 안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제 캐시플로우의 유지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 이게 미국하고 사실은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중국에서도 상반기 아직 뭐 반도 안 지났지만 연초에 같이 핫했나요? 중국은요 네. 로봇이 이게 뭐 미국보다도 기업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빨리 네. 가고 있는데 상장회사가 홍콩에 상장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제 증시에서의 수혜는 떨어지는 반면에 아마 금년에 중국의 로봇 회사들이 대거 상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 중국의 새로운 중요한 테마는 이제 로봇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네. 중요한 것은 미국은 AI 성능이 그 중요하고 로봇의 성능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봇이 보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거 넘어졌다 못 일어나요. 그럴 정도로 아직 기술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미국은 넘어졌다가 못 일어나면 이건 언론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난리치기 때문에 겁나서 함부로 출시를 못해요. 아예 보여주질 못하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게 넘어졌다 못 일어나는 로봇들을 대거 출시를 해요. 일단 출시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못 일어나는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를 보고서 이제 거기서 개선을 빠르게 하는 거죠. 아예 시장을 보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국은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발전해 가다 보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휴머노id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옵티머스나 뭐 이제 아틀라스 이걸 뭐 강세로 치지만 네. 이번에 CES에서 나온 유니트리가 보여준 것은 그건 중국이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땐 빙산의 일각만 보여준 거다. 아, 그래요. 쇼를 한 거죠. 근데 중국은 지금 로봇가 뭐 권투하고 축구하고 마라톤하고 그리고 생산 라인에 다크 팩토리에 가서 바로 지금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마저도 이게 로봇을 만들려면 중국의 로봇 부품이 없이 못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중국은 뭐 전 세계 로봇 시장에 필요한 부품의 57%의 공급망을 지금 중국이 공급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생태계를 갖춰가고 있던 것이고 생태계만 갖춰지면 생산 대수를 10,000대, 20,000대, 100,000대 늘리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미국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안 돼 있는 반면에 네. 개발만 빨리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지금 배터리나 뭐 이런 것처럼 중국이 로봇의 인프라를 이게 공급망을 이게 장악하고 있다. 요거 주목해봐도 이게 이제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반도체만큼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이제 테마로 충분히 등장할 것 같아요. 방법이 다르군요. 미국과 그렇습니다. 중국의 방법은 다르지만 중국의 로봇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앞으로 지켜볼 만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이야기 나눠봤고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2월 2일부터는 3프로TV가 확 달라집니다. 대주식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방송 편성 시간도 더 늘렸고요. 더 여러분들의 투자에 정말 착붙게 좋은 컨텐츠를 전해드리려고 개편을 맞이했는데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도 아쉽지만 저희 이제 빈센님은 더블 밸류업으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희가 GIN을 하루에 한 편씩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5분의 다양한 미국 주식 관련한 인사이트를 풀어주실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블 밸류업으로 집을 옮기시는 우리 빈센트님도 많이 밸류업. 여러분 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